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의 어느 좁은 골목길, 거대한 화덕의 숨결처럼 뜨거운 열기가 땅을 짓눌렀다. 평온 세탁소, 낡은 나무 간판을 단 작은 가게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했다. 하지만 가장 안쪽 공간에서는 마치 끓는 물이 스스로를 억누르는 듯한 미세한 쉬익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따금씩 작은 펑 소리가 터졌다가 찾아오는 정적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땅히 평온해야 할 비누 냄새는 이상한 향과 뒤섞여 있었다. 마치 플라스틱이 타는 듯한 냄새였다. 천장의 형광등은 위태롭게 떨리며 흰 옷가지 더미 위로 긴 그림자를 던졌다. 안쪽 공간의 철제 커튼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 달린 자물쇠는 지나가는 누구든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저 낡은 기계가 있는 창고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만약 당신이 문 앞에 충분히 오래 서 있었다면 귓가에 쇠로 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피어오르는 수증기 소리, 그리고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 마치 열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품은 듯한 그 적막한 말이다. 바로 그날 밤 평온 세탁소의 세탁기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박선희 씨는 안쪽 공간의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선풍기 바람이 세차게 돌고 있었지만 그녀의 관자놀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굳게 닫힌 자물쇠를 응시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안에서는 금속 표면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같았다. 바깥의 물레동 골목은 이미 인적이 끊겼다.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나무 그림자가 담벼락 위에서 춤을 췄다. 오직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재빨리 문 앞을 스쳐 지나갔고 그 소리에 선희 씨는 작게 옴찔했다. 그녀는 바닥 구석에 놓인 양동이를 내려다보았다. 담긴 물은 아직 따뜻해서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다. 하얀 증기가 안개처럼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리고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몇 시간 뒤 새벽빛이 양철 지붕을 건드렸다. 남편 김진수 씨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는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직 안 잤어? 그가 물었다. 선희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직 안 끝난 빨래가 있어서. 그녀는 구석에 기다리고 있는 흰 옷가지 더미를 바라봤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밤샘 작업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오전이 될 무렵 첫 손님이 찾아왔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예의 바르게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이었다. 이지은. 그녀는 영등포역 근처 여행사에서 일했다. 사무실 블라우스랑 치마 맡길게요. 그녀는 투명한 비닐 가방을 내밀며 말했다. 선희 씨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전표에 이름을 적었다. 이지은. 흰색 정장 2벌, 크림색 치마 하나.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올게요. 지은 씨가 말했다. 선희 씨는 옅게 미소 지었다. 네, 내일 오후면 준비될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저녁이 다가와 하늘이 주황빛 섞인 잿빛으로 물들 무렵에도 평온 세탁소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남편 김진수 씨는 병원 세탁물을 배달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아내가 안쪽 공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잿빛 커튼을 꿰뚫는 듯했다. 무슨 일이야? 진수 씨가 물었다.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 이따 고쳐야지. 진수 씨가 다가갔지만 그녀는 그를 막아섰다. 됐어. 당신은 그냥 쉬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아내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았다. 말을 보태지 않는 편이 나았다. 바깥에서는 비누 냄새에 섞여 플라스틱 타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옆집 국수 가게의 최할머니는 코가 매캐하다며 창문을 닫았다. 다리미를 너무 뜨겁게 썼나 보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냄새가 잿빛 커튼 뒤 공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시계는 밤 9시를 향하고 있었다. 작은 골목은 정적에 잠겼다. 오직 평온 세탁소 간판의 희미한 분홍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안에서 선희 씨는 거대한 금속 탱크 안에서 끓어오르는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뺨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수증기에서 나온 물이 아니었다. 땀이었고 어쩌면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무언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가게 앞에서 진수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안쪽 공간에서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반쯤 귀찮은 듯 소리쳤다. 아직도 기계 돌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다. 무거운 빨래가 아직 남았어. 진수 씨는 한숨을 쉬며 텅 빈 길을 바라봤다. 그는 그 소리가 평범한 세탁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에 무거운 빨래가 그들 부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평원 세탁소의 전기가 잠시 나갔다. 골목의 불빛도 함께 흔들렸다. 스위치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내 기계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 구석의 작은 CCTV 카메라는 녹화를 멈췄다. 누가 그것을 껐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모든 것은 수증기와 끓는 물소리 속에 잠겼다. 다시 새벽이 왔을 때 서울은 마치 어젯밤을 잊은 듯했다. 물레동 골목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아이들이 뛰고 채소 장수가 소리쳤다. 평원 세탁소도 평소처럼 다시 문을 열었다. 선희 씨는 옅은 미소로 손님을 맞으며 계산대 위에 전표를 정리했다. 뒤편 선반에는 이지은이라고 적힌 비닐 가방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단정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 이름이 고객 명단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의 태양은 아스팔트 위에서 거칠게 반사되었다. 뜨거운 공기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짓눌렀다. 이지은 씨는 아직 사무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낮부터 꺼져 있었다. 언니 지혜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은 채였다. 처음에는 지혜 씨도 의심하지 않았다. 관광 시즌에는 동생이 야근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고 동생의 직장 동료는 지은 씨가 오후 5시쯤 이미 퇴근했다고 말했다. 지혜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집 근처 세탁소에 들러 흰 옷을 찾아올 거라고 했었다. 그녀는 곧장 오토바이를 몰아 물레동 골목으로 향했다. 평원 세탁소는 평소와 같아 보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희 씨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지혜 씨가 서둘러 인사를 건넸다. 저기요, 사장님. 어제 이지은, 제 동생이 여기 왔었나요? 선희 씨가 고개를 들었다. 미소가 어색했다. 네, 지은 씨 어제 흰 옷 맡겼는데 아직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다고요?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을 텐데요. 바쁜가 보죠. 그래서 아직 안 왔나 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다리미를 쥔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지혜 씨는 선희 씨의 손가락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화상 자국 같았다. 공기 중에는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뒤편의 잿빛 커튼으로 향했다. 저 뒷공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창고인가요? 그냥 양동이랑 고장난 기계 두는 곳이에요. 선희 씨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리고는 활짝 웃었다. 너무 과장된 미소였다. 지혜 씨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나왔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녀는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동생이 어제부터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그날 밤 경찰 2명이 와서 간단히 조사를 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작은 공간, 삐걱거리는 기계, 그리고 손에서 휴지를 놓지 않고 연신땀을 닦는 선이 10분이었다. 그들은 간단한 기록만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다음 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로 넘어갔다. 강력계장 강태준 경감은 책상 위를 펜으로 두드리며 보고서를 읽었다. 골목 CCTV에는 이지은 씨가 오후 5시 10분에 세탁소로 들어가는 게 찍혔는데 나오는 기록은 없다고. 그리고 내부 카메라는 비슷한 시각에 꺼졌고 기술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감님. 정확히 5시 15분에 꺼졌다가 밤 12시에 다시 켜졌습니다. 강 경감은 흐릿한 CCTV 캡처 사진을 응시했다. 지은 씨는 문 앞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옅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온했고 그리고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열쇠를 집으며 짧게 말했다.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날 아침 물레동 골목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차 2대가 좁은 세탁소 앞에 멈춰 섰다. 주민들은 멀찌감치 모여 수군거렸다. 선희 씨가 창백한 얼굴로 나와 앞치마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물었다. 안쪽 방을 좀 수색해야겠습니다. 강경감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마침 진수 씨가 세탁물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경찰 양반, 실종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만 하려는 겁니다. 경찰관이 잿빛 커튼을 열자 오븐의 숨결처럼 뜨거운 공기가 훅 밀려나왔다. 금속과 비누가 섞인 냄새가 진동했다. 구석에는 거대한 금속 탱크가 서 있었다. 여전히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경감이 다가가 표면을 만졌다. 그는 재빨리 손을 뗐다. 안에 물이 아직도 뜨거웠다. 이 기계 언제부터 켜져 있었습니까? 선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금요. 더러운 옷 좀 삶으려고요. 강경감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몇 시쯤에요? 한 8시쯤 그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탱크 뚜껑 열어. 강철 뚜껑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와 모두가 코를 막았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날카로운 악취가 코를 찔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법외관 윤석호 박사가 손전등을 비췄다. 안에 액체는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는 마치 타버린 피부 같은 미세한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강경감은 가만히 서 있었다. 턱이 단단해졌다. 현장 보존해.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 선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진수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밖의 주민들은 더 큰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혼란 속에서 세탁 전표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증기에 젖어 희미해진 글씨가 드러났다. 평온 세탁소, 깨끗함, 안전함, 신뢰. 그날 밤 첫 수사 소식이 지역 언론에 퍼졌다. 물레동 골목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창문 뒤에 숨어 그 작은 방의 새 탱크에서 피어오르는 증기를 상상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체 무엇이 삶아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은 냉방기가 최대한 가동되고 있음에도 후텁지근했다. 선희 씨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태준 경감은 두꺼운 초기 보고서 파일을 펼쳤다. 모니터 화면에는 금속 탱크, 피부 조각, 그리고 젖은 세탁 전표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박선희 씨, 강경감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목요일 오후에 옷 맡기러 왔을 때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 후로는 몰라요. 아마 바로 집에 갔겠죠. 강경감은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골목 CCTV 영상 일부가 나타났다. 이지은 씨는 오후 5시 10분에 평온 세탁소로 들어갔지만 나오는 모습은 절대 찍히지 않았다. 시간을 보십시오. 강경감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들어오고 5분 뒤 가게 안에 카메라는 당신이 껐습니다. 왜죠? 저 합선인 줄 알았어요. 전기가 자주 나가거든요. 거짓말 마십시오. 강경감이 냉정하게 받아쳤다. 다른 모든 기기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카메라만 꺼졌어요. 김진수 씨는 옆방에서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왼손에는 가벼운 화상 자국이 보였다. 손은 왜 다쳤습니까? 뜨거운 물에 데웠습니다. 다림이 들다가요. 몇 시쯤이었죠? 글쎄요. 그날 밤 9시쯤이었나. 형사는 그의 말을 기록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진수 씨가 그날 오후 내내 세탁소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진술처럼 세탁물을 배달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다. 다른 방에서는 윤석호 박사가 초기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탱크는 최근에 사용됐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도 내부 수온이 60도 이상이었습니다. 액체 안에서는 수산화나트륨 잔류물과 인간의 표피 조직과 일치하는 유기물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강경감은 펜을 더 꽉 쥐며 침묵했다. DNA가 일치하는 게 있습니까? 국가수에서 검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후 늦게 강경감은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다. 선희 씨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부인,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희가 더 깊이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솔직하게 말해주셔야겠습니다. 이지은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 세탁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다투는 소리요. 선희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속삭였다. 다툼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손님이랑 얘기를 좀 누구와 말입니까? 손님이요.
세탁비 미납 문제 때문에요. 강경감은 날카롭게 응시했다. 돈 문제라고요? 선희 씨는 침을 삼켰다. 네, 그냥 작은 오해였어요. 그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부인, 저희가 금융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고 여사라는 사람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지은 씨가 당신이 대출 앱을 통해 돈을 빌리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희 씨의 얼굴이 변했다. 그 애가 먼저 제안했어요. 근데 그러고는 갑자기 갚으라고 닥달하더라고요. 전 아직 돈이 없었는데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요. 어제 왔을 때도 또 돈 달라고 할까봐. 강경감은 파일을 덮고 일어섰다. 그날 이후 이지은 씨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형사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지은 씨 명의의 현금 카드가 그녀가 실종된 지 약 2시간 후 인근 ATM 기기에서 사용된 것이었다. ATM CCTV에는 책 넓은 모자를 쓴 남자의 모습이 찍혔다. 옷차림이 김진수 씨와 비슷했다. 그날 밤 강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그 녹화 영상을 쳐다봤다. 남편도 공범이군.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왜 하필 자기들 일터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 절박했겠죠. 경감님, 윤 박사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탱크 속 피부 조각은 이지은 씨의 것과 100% 일치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선희 씨는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그녀가 조용히. 강경감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가는 비가 내렸다. 습한 공기는 평온 세탁소의 비누 냄새를 더욱 지독하게 만들었다. 강태준 경감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봉인된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2명의 감식팀원과 윤석호 박사가 그 뒤를 따랐다. 처음부터 다시 확인한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안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켜졌고 새는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강경감은 천천히 안쪽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금속 탱크가 구석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표면은 이미 차가워졌지만 금속과 화학약품이 섞인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마치 무언가로 세게 문지른 듯 반질반질한 얼룩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윤 박사가 몸을 숙여 휴지로 닦아낸 뒤 냄새를 맡았다. 강력 세척제군요. 액체 수산화나트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경감은 쭈그리고 앉아 시멘트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둥근 자국을 살폈다. 마치 큰 양동이가 있었던 자국 같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세탁기 아래 틈새를 비췄다. 무언가 반짝였다. 팀원이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가장자리가 탄 작은 흰색 천 조각이었다. 윤 박사가 몸을 숙여 눈을 가늘게 떴다. 면 혼방이네요. 이지은 씨의 사무복 재질과 동일합니다. 강경감은 일어서서 그 좁은 공간을 훑어보았다. 뒤쪽 벽은 축축해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마치 뜨거운 물을 막 뿌린 것처럼.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했다. 박선희는 기계가 고장 났다고 했지만 이곳의 증기 자국은 최근 것이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팀원 중 한 명이 선반 구석을 가리켰다. NOOH 50%라고 적힌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 공업용 액체 수산화 나트륨이었다. 내용물의 절반이 비어 있었다. 일반 세탁용으로는 절대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팀원이 말했다. 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가정용품이 아니야. 용해제지. 기계 뒤쪽의 전선을 살피던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부 카메라의 전기 연결부가 끊어졌다가 새로운 절연 테이프로 다시 감겨 있었다. 강경감은 그 디테일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그녀의 주장처럼 합선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작한 거다. 그는 윤 박사를 쳐다봤다.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껐다는 뜻이군. 다른 팀원이 불렀다. 경감님, 선반 밑에 검은 얼룩이 있습니다. 강경감이 다가갔다. 얼룩은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냄새를 풍겼다. 유기물이 탄 잔해입니다. 윤 박사가 냄새를 맡아본 뒤 말했다. 아마 가열 과정에서 조직과 섞인 물이 튄 것 같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축축한 증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숨이 막혔다. 강경감은
금속 탱크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옷이 아니라 증거를 세탁하려 한 거요. 그들은 금속 테이블 구석에서 젖은 걸레와 잿빛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발견했다. 강경감이 금속 막대로 천천히 젓자 무언가 떠올랐다. 작은 고무줄 조각과 고객 이름표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아직 남아있는 글자를 읽었다. 지은화, 방 안을 차갑게 만들기에 충분한 글자들이었다. 밖에서는 과학수사팀이 초기 금융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가 실종된 날 밤 10일시경 골목 근처 ATM에서 현금 인출 거래가 있었다. CCTV에는 마스크를 쓴 김진수 씨가 찍혀 있었다. 아직 자백은 안 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강경감은 손전등을 끄고 좁은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수산화나트륨 냄새에 눈이 따가웠다. 이렇게 작은 공간이 이렇게 많은 비밀을 품을 수 있다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선희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야.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윤 박사가 그를 심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강경감은 수첩을 덮었다. 어쩌면 그녀는 믿었을지도 모르지. 충분히 깨끗이 씻어내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고. 오후가 밤으로 바뀌었다. 감식팀이 모든 증거물 1000조각, 화학약품통, 남은 액체을 수거한 후 강경감은 문 앞에 서서 낡은 간판을 쳐다봤다. 평온 세탁소, 깨끗함, 안전함, 신뢰.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평온이라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누구에게든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머릿속에 남겼지. 그가 골목을 걸어나갈 때 서울의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쏟아지기 시작한 비 너머로 세탁소의 불이 저절로 꺼졌다. 이제는 비누와 금속 그리고 공기 중에 달라붙은 죄의 잔의 냄새만 남은 어두운 공간을 남겨둔 채 조사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오직 벽시계 소리만이 느리게 울렸다. 김진수 씨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다. 손등의 피부는 여전히 벗겨져 있었고 일부는 붕대로 감겨 있었다. 강태준 경감은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압박하지도 않았지만 도망칠 공간도 주지 않았다. 김진수 씨, 강경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희가 트램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진수 씨는 침묵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강경감이 다시 물었다. 아내가 시켜서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누가 시켰다고요? 그는 침을 삼키더니 속삭였다. 아내가요. 강경감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카드가 어디서 났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내가 줬어요. 그 돈으로 고 여사 빚 갚으면 더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돈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진수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내가 돕지 않으면 모든 게 더 최악으로 끝날 거라고. 강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더 최악으로 끝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수 씨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뒤에서 두 사람이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은 씨가 돈을 갚으라고 아내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앞방에 있었는데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긴 침묵이 흘렀죠. 제가 들어갔을 때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요. 그 옆에는 지은 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강경감은 다음 말을 위해 숨을 참았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아내가 소리쳤어요. 안 들라고요. 들키면 우리 둘 다 감옥에 갈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 문을 닫으라고 바닥에 피를 닦으라고 시켰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고는 아내가 뜨거운 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핏자국을 지우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아내가 탱크 안으로 무언가를 넣었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앞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물 끓는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강경감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가 자정쯤 나와서 저한테 현금 카드를 줬어요. 주인을 잃은 돈이니 쓸모없다고요.
저더러 돈을 뽑아서 내일 아침에고 여사에게 갚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대로 따랐고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내가 입을 열면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울 거라고. 강경감은 파일을 열어 진수 씨 손의 화상 자국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뜨거운 양동이를 옮기다가 데인 겁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어요. 그 후로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강경감은 천천히 일어나 이제는 벽의 그림자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김진수 씨, 두려움이 죄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속죄의 시작이 될 수는 있죠. 진수 씨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부 아내의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그 빚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아마 아내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경감은 모든 단어를 빠르게 기록했다. 빚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이요. 그 여사한테 빌린 돈이었어요. 매일 같이 찾아와서 닥달했어요. 집이 넘어갈 뻔했고 전기도 끊길 뻔했어요. 아내가 지은 씨한테 돈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는요.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끝난 건 지은 씨의 인생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요. 강경감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응시했다. 6월 23일 밤 11시 ATM 거래 증거였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덮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 씨. 오늘 밤부터 당신을 추가 수사를 위해 구금하겠습니다. 진수 씨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희미하게 속삭였다. 제발 아내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아내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성을 잃었을 뿐이에요. 형사들이 진수 씨를 데리고 나갔을 때 강경감은 다시 자리에 앉아 천장의 흰 등을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었던 평범한 문장이 맴돌았다. 끝난 건 지은 씨의 인생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요. 그 문장은 어떤 증거보다도 날카로웠다. 밖에서는 비가 그쳐 있었다. 오직 축축한 흙냄새와 멀리 아현 고가도로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강경감은 이 자백이 평온 세탁소의 가장 어두운 밤에 아주 작은 일부만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그는 내일 다시 그것을 마주해야 했다. 잿빛 커튼이 다시 한번 열릴 때 그날 밤 조사실은 커피 향과 눅눅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흰 조명이 선희 씨의 얼굴을 똑바로 비췄고 그녀의 눈 그림자를 더 깊어 보이게 만들었다. 강태준 경감은 그녀와 마주 앉았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로 말을 시작하지 않고 그저 응시했다. 침묵이 그녀의 방어선을 흔들 시간을 주었다. 박선희 씨,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편분의 자백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말 뒤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으로 치마 끝을 쥐어짰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날 밤 뜨거운 물을 준비한 것도 바닥을 청소하라고 시킨 것도 이지은 씨의 현금 카드를 건넨 것도 모두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어깨가 떨렸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경감님, 맹세해요.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왜 피해자의 시신이 금속 탱크 안에서 발견된 겁니까? 혼자 넘어진 거예요. 선희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울리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저희는 다퉜어요. 그 애가 돈을 달라고 닥달했어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 그 애를 밀쳤어요. 머리를 다리미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강경감은 말을 끊지 않았다. 짙은 후회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모든 단어를 그대로 두었다. 바닥에 피가 고인 걸 봤어요. 사람들을 부르려 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저를 살인자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군요.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다. 평생 남의 더러운 옷만 빨았어요. 기름때, 핏자국, 흙탕물 뭐든지 오래 담가두면 사라졌어요. 저는 죄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강경감은 파일을 덮고 맞은편의 여자를 쳐다봤다. 박선희 씨, 뜨거운 물은 죄를 씻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죄를 더 선명하게 만들 뿐이죠. 선희 씨는 작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알아요. 강경감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짧은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이지은 씨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제 돈만 돌려받으면 돼요. 사장님, 500만 원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고함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선희 씨는 귀를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만 제발요. 아니요. 세상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강경감이 말했다. 그 후에 뭘 했습니까? 시신을 뒤로 끌고 갔어요. 천으로 덮어뒀어요. 남편이 왔길래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누가 피를 볼까봐 무서웠어요. 그 후에 탱크에 뜨거운 물을 채웠고 그때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인간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강경감은 일어서서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다. 일방향 거울 뒤에서 2명의 형사가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밖에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방 안에 냉기를 더했다. 저는 그냥 모든 게 깨끗해지길 바랐어요. 선희 씨가 말을 이었다. 새로 다림질한 옷처럼요. 하지만 문지를수록 더 더러워졌어요.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강경감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왜 증기 사건이라고 명명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그 세탁소에 갔을 때 본 것은 물이 아니라 수증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나간 모든 곳에 열기를 남기니까요. 선희 씨는 침묵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남편이 말하길 빚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요. 사실입니까? 고 여사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매일 같이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지은이가 앱으로 도와줬지만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 애가 다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강경감은 마지막 기록을 마쳤다. 계획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오늘 밤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남김없이요. 선희 씨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얘기할게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남편은 너무 무겁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강경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붉은 불이 켜졌다. 시작하십시오. 박선희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지은 씨가 그 흰 옷을 들고 왔던 그날 밤부터요.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진실이 범인의 입술에서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차갑고 토막나 있었지만 아직 식지 않은 기억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증기처럼 생생하게 밖의 빗소리는 선희 씨의 모든 말을 반주하는 느린 리듬으로 변했다. 그녀는 텅 빈 시선으로 테이블을 응시했다. 손가락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가 5시 넘어서 왔어요.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말했다. 사장님, 제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아직 없어. 주문이 별로 없어서. 돈 들어오면 바로 줄게 라고 했어요. 3주 전에도 그 약속 하셨잖아요. 저도 돈 필요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선희 씨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제 이름이 뉴스에라도 나면 고 여사가 더 잔인하게 굴게 뻔했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테이블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 애를 밀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애가 다리미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났어요. 그 후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조사실은 고요했다. 강태준 경감은 그녀가 말을 계속하도록 몸을 살짝 숙였다. 제가 쭈그리고 앉았는데 머리 뒤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깨를 흔들었지만 몸이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왔죠. 제가 떠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치워줘라고만 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저희는 문을 닫고 남편에게 대걸레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바닥을 닦았지만 피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짙어졌죠. 비눗물을 부었지만 붉은색은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의 몸을 잡았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뒤쪽 탱크 근처로 끌고 갔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 시신을 제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강경감은 말없이 지켜봤다. 그는 이 지점에서 범인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탱크에 물을 채우고 보일러를 켰어요. 물 끓는 소리가 꼭 우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뜨거운 물로 씻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도 증거도 없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비누를 가져와서 아주 많이 부었어요. 라일락 향이 다른 냄새와 섞여서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탱크 뚜껑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뚜껑 틈새로 뜨거운 증기와 부글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마치 제 자신의 실수를 다림질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경감은 몸을 바로 세웠다. 그건 세탁이 아니라 파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선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멈춘 후에 남편을 불렀어요. 그의 물건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개천에 버렸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현금 카드를 꺼냈어요. 빚을 갚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는 강경감을 쳐다봤다. 눈은 부어 있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를 끈 후에도 그 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강경감은 그녀를 깊이 응시했다. 카메라는 왜 껐습니까? 보이는 게 무서워서요. 지은이가 오기 전에 코드를 뽑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릿속에서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안전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어깨가 떨렸다. 저는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었어요. 경감님, 가게 이름도 평온 세탁소잖아요. 하지만 결국 제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강경감은 파일을 덮었다. 후회하십니까? 선희 씨는 희미하게 행복감 없이 미소 지었다. 후회만으로는 부족하죠. 매일 밤 나일락 향과 살타는 냄새가 섞여서 나요. 그건 1000번을 뜨거운 물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강경감은 일어서서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 번 쳐다봤다. 내일 현장에서 재현을 할 겁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가야 한다는 건 알아요. 문이 닫히자 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반사된 모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뜨거운 물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늙은 여자.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남은 인간성마저 태워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여자. 그날 아침 물레동 골목은 다시 붐볐지만 채소 장수의 목소리 때문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 뒤에 모여 경찰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간 표지판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다. 평온 세탁소 사건의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다.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일주일 동안 잠겨있던 가게의 벽에서는 비누 냄새가 다시 배어 나왔다. 강태준 경감은 철문 앞에 서서 낡은 간판을 응시했다. 평온 세탁소, 깨끗함, 안전함, 신뢰.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시작하지. 그가 짧게 말했다. 선희 씨가 가벼운 수갑을 찬 채 안으로 들어왔다. 걸음은 휘청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머리는 대충 쪽을 찌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는 텅 빈 공간이었다. 세탁기는 비닐로 덮여 있었고 오직 거대한 금속 탱크만이 구석에 여전히 서 있었다. 다른 쪽에는 김진수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2명의 경찰관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 강경감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피해자가 처음 왔을 때 어디에 서 있었는지 보여주십시오. 선희 씨는 계산대 근처를 가리켰다. 여기요. 봉투를 가져왔고 제가 전표를 썼어요. 강경감은 기록하고는 신호를 보냈다. 계속 선희 씨는 천천히 다리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저희는 말다툼을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녀는 텅 빈 바닥을 응시하며 멈췄다. 여기서 그 애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고하겠다고요. 경찰관이 피해자 대역 마네킹을 그 위치에 세웠다. 그리고 제가 뒤로 밀었어요. 그녀는 그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다. 플라스틱 마네킹이 넘어져 다리미 테이블에 부딪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에 밖에서 지켜보던 주민 몇몇이 이를 막았다. 선희 씨는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강경감은 몇 초간 시간을 준 뒤 말을 이었다. 그 후에는요. 너무 놀라서 피를 닦고 시신을 뒤로 끌고 갔어요.
그녀는 거대한 금속 탱크 쪽을 돌아봤다. 저기로요. 강경감이 다가가며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보일러는 몇 시에 켰습니까? 밤 9시쯤요. 얼마 동안이요? 자정까지요. 감식팀은 모든 단계를 기록했다. 윤 박사가 강경감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탱크와 온수 파이프의 위치가 진술과 일치합니다. 수압을 높이면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빨래라는 말이 사실이었군. 시신에 말한 거였어. 현장 검증은 선희 씨가 남편에게 피해자의 현금 카드를 건네는 단계까지 계속되었다. 강경감은 매 순간을 주시하며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추측하려 애썼다. 두려움, 절망, 아니면 그저 치부를 덮으려는 의지였을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강경감은 방 한가운데 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선택했습니까? 선희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더러운 것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씻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침묵했군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증기 속에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선희 씨는 눈을 감았다. 알아요. 밖에서는 주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두건을 쓴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 저 집에 빨래 자주 맡겼는데 누가 알았겠어? 쯧쯧. 경찰은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제지했다. 현장 검증이 끝나자 강경감은 밖으로 나왔다. 골목 앞에 섰다. 서울의 하늘은 무겁게 흐려 있었다. 위쪽 한풍구에서는 여전히 내부의 증기가 천천히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건의 영혼을 보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봤다. 윤 박사가 다가왔다. 사건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경감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날 밤 탱크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용해를 가속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압력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강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군. 그는 이제 바람에 기울어진 평온 세탁소 간판을 쳐다봤다. 평온이라. 그가 중얼거렸다. 참 아이러니하군. 여기 있는 영혼 중 단 하나도 평온하지 않은데. 호송차가 선희 씨를 태우고 떠날 때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다. 철문의 쇠사슬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강경감은 그녀가 금속 탱크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텅 빈 시선,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제 됐습니다. 그가 더는 자신에게 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뜨거운 물로 사라지는 얼룩은 없습니다. 그저 바닥에서 마음으로 옮겨갈 뿐이지. 윤 박사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경감님, 괜찮으십니까? 강경감은 옅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누 향기 뒤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작은 골목을 부딪히는 소리 속에 잠기게 했다. 방 안의 금속 탱크에서는 똑똑 하는 소리가 났다. 식어가는 열기가 남긴 소리였다. 그리고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과 함께 서울은 마치 원효로를 괴롭혔던 가장 어두운 밤의 흔적을 천천히 지워내는 듯했다. 현장 검증이 있은 지 사흘 후 평온 세탁소 사건은 서울의 모든 언론 지면을 채웠다. 금속 탱크 사진과 선희 씨의 얼굴이 조간신문 일면에 실렸다. 뜨거운 증기의 비극, 물레동의 살인자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였다. 시민들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그 신문을 쳐다봤다. 늘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그 작은 여자가 그토록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세탁소가 있던 작은 골목은 적막해졌다. 간판은 이미 철거되었지만 비가 내릴 때마다 라일락 비누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다. 아무도 그곳을 임대하려 하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은 밤마다 벽 너머에서 물 끓는 소리 같은 작은 폭발음이 들린다고 맹세했다. 경찰청에서 강경감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류를 덮을 때마다 탱크에서 나던 쉬익 소리가 머릿속에 다시 울렸다. 이지은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비누 거품 가득한 앞치마를 끌어안던 선희 씨의 그림자와 겹쳤다. 두 여자, 두 개의 운명,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똑같은 절망. 윤 박사가 들어와 마지막 의학 소견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독극물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탱크 안 액체에 순수한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기를 10분 이상 흡입하면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강경감은 보고서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말은 충격으로 죽지 않았더라도 그 증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을 거라는 뜻이군. 윤 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벽한 비극이죠. 강경감은 창밖을 보았다. 가는 비가 내리며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비누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박사, 전에는 라일락 향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사건 현장을 걷는 기분이야. 선희 씨는 구치소에서 말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교도관에게 비누를 조금 얻어 손과 얼굴을 몇 번이고 씻었다. 아직도 더러워. 누가 물을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손은 세제 때문에 상처투성이었다. 교도관은 그녀가 하늘을 보며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 후회하나, 박선희? 후회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워요.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가끔 밤이면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가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간을 빨 수만 있다면 옷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동정의 편지가 왔지만 증오의 편지도 있었다. 누군가는 당신은 괴물이야 라고 썼고 누군가는 나도 사체를 써본 적 있어요. 그 기분 알아요. 라고 썼다. 모든 편지는 선희 씨의 침대 및 작은 상자에 보관되었다. 어느 날 강경감이 그의 임무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서류를 들고 구치소를 찾아왔다. 그는 면회실에 앉아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선희 씨를 바라봤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물었다. 선희 씨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아직 숨은 쉬고 아직 비누 냄새는 맡아요. 강경감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당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곧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알아요. 풀려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이 모든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있고 싶어요. 비누 냄새, 죄의 냄새. 강경감은 침묵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다. 전에는 제 일이 진실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이란 그저 청소할 수 없는 실수의 잔해를 쓸어 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씨는 그를 쳐다봤다. 저희는 똑같아요. 경감님. 도구가 다를 뿐이죠. 저는 물로 씻고 당신은 법으로 씻고.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얼룩은 사라지지 않아요. 강경감이 구치소를 나설 때 늦은 오후의 햇살이 높은 담벼락에 반사되었다. 그는 잠시 멈춰 잿빛의 서울 하늘을 쳐다봤다. 머릿속에는 선희 씨의 마지막 말이 울렸다. 얼룩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밤 집에서 강경감은 목욕을 하려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 욕조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라 옅은 안개를 만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증기를 쳐다보다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목욕할 기분이 아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이제는 텅 빈 물레동의 금속 탱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네온 불빛과 먼지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강경감은 법으로도 깨끗이 씻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얼룩은 공기 중의 비누 향기처럼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달라붙을 것이었다. 재판날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속삭임과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선희 씨는 크림색 수인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깍지를 끼고 있었다. 김진수 씨는 분리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검사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논고를 읽었다. 피고인 박선희, 살인 및 증거인멸의 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인도주의적 요소와 심리 상태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카메라 소리마저 멈췄다. 선희 씨는 앞을 응시했다. 울지도 않았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뒷좌석에는 이지은 씨의 가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래전에 말라버린 눈물을 참고 있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을 때 선희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증오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정작 제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목숨뿐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판사 앞에 놓인 지은 씨의 사진을 쳐다봤다. 시간을 빨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죄의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담가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담글 수 없고 오직 기억될 뿐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김진수 씨는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선희 씨는 지훈 씨의 가족을 향해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합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상처로 가득한 텅 빈 시선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평온 세탁소 사건은 신문 일면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정치와 경제 뉴스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물레동 골목에서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낡은 세탁소 건물은 굳게 잠긴 채였다. 앞 유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였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다. 환풍구 너머로 여전히 뜨거운 비누 냄새가 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 경감이 그곳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잿빛 셔츠와 검은 재킷 차림이었다. 예전에 현장을 구분하던 노란색 폴리스 라인은 이제 희미해져 바닥에 그림자만 남겼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밤의 모든 디테일을 떠올렸다. 금속 냄새, 뜨거운 증기, 그리고 선희 씨의 텅 빈 시선. 맞은편 집에서 한 할머니가 나와 마당을 쓸었다. 아직도 여기 계시오? 경찰 양반.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강경감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냥 들렀습니다. 이곳은 아직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저 한 걸음 잘못 내디뎠을 뿐이지. 이제는 모두가 이 길을 지나가길 무서워해.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집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두려움이지. 강경감은 여전히 안쪽에 남아있는 거대한 금속 탱크를 쳐다봤다. 일부는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그는 다가가 덮개를 살짝 열었다. 오래된 비누 냄새와 함께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는 차가운 표면을 만지며 속삭였다. 마침내 모든 게 여기서 멈췄구나.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증기의 쉬익 소리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제 돈만 돌려받으면 돼요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지은 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더러운 것은 깨끗이 빨아야지라고 대답하는 선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 나란히 계속 머물두 개의 목소리였다. 해가 질 무렵 강경감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 섞인 잿빛이었다. 공기는 비누 향기와 길거리 먼지를 함께 실어 날랐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결코 쉽지 않는 죄책감을 담아두는 곳을.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이제는 텅 빈 골목을 떠났다. 그의 등 뒤에서 낡은 나무판 하나가 벽에서 떨어져 조용히 땅 위로 쓰러졌다. 거의 사라진 글씨가 드러났다. 평온 세탁소, 깨끗함, 안전함, 신뢰.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의미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누구에게든 마음속에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정직함 없이는 진정한 깨끗함이 없으며 두려움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뜨거운 물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물레동의